지난 시간 이사의 대표권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이사의 대리인 선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62조는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서 특정한 행위라고 단서를 달았죠. 그래서 이사의 대리인의 권한은 특정한 행위로 한정이 되고 포괄적 대리는 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의 사무집행 보겠습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이사 보겠습니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은 두 가지가 되죠. 첫 번째는 이사가 전혀 없거나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에 결혼이 있고, 둘째,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가 되겠습니다. 한편 임시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한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대리인 보겠습니다.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사에 의한 법인 재산의 양수, 두 번째, 이사의 재산을 회사에 양도하는 것, 세 번째, 이사 개인 채무의 법인의 인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법인의 이사장 직무 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익 상반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무대행자 보겠습니다. 이사의 선임행위에 흠이 있어 직무집행정지에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에 이은 조치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으로 선임하는 자가 직무대행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가 있고, 통상사무가 아닌 행위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처분 명령에서 이를 허용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요. 다만 직무대행자가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기관 중 이사 다음으로 감사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6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직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두 번째,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세 번째,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네 번째,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사항은, 감사는 재산 상황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 자신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일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기관 중 사원총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총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전 사원으로 구성되며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입니다. 이는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총회의 권한을 보면 정관의 변경 및 임의 해산은 총회의 법정 전권사항으로서 정관에 의하여도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의 종류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시총회는 이사에 의한 소집, 소수사원에 의한 소집 청구와 소집, 감사에 의한 소집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총회 소집 보겠습니다. 총회 소집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회일 일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통지가 원칙이고 그 통지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화로 한 총회 소집 통지에 의해 소집된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총회 소집 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총회의 결의 보겠습니다.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를 할 수가 있고 소집 통지에 기재하는 사항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는 무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총회의 결의권을 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이 결의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관계사항이란 어느 사원이 사원인 지위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갖는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에서는 그 의결권이 없다고 하고 있고 그 이사의 수가 의사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사 정족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이 된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의 방법으로는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원권 보겠습니다.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제56조가 강행 규정은 아니므로 정관으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자, 오늘은 법인의 주소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내일은 정관의 변경부터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